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게 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책개발팀장 정고은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은 농식품산업의 주요 이슈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6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주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과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연구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 행정의 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해 포럼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 맞이할 농축산업의 위기 및 기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합니다. SNS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끝까지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환경생명화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대표를 겸직 중에 계시는 사동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발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MD 헬스케어 김윤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끌어 주실 팜한농 정철훈 체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수 과학기술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재호 책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코엔바이오 염규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림대학교 김봉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주관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신한식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이하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사동민 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 사동민입니다. 저번 26차 포럼에서는 여름 끝 무렵에 했었는데 입동이 지난 지금 오늘 11월 18일에 27차 포럼을 하니까 세월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미래성장 포럼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포럼을 지원해 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이런 어려운 행사를 꼼꼼하게 챙겨주신 농기평 오병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국회 일정 중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저희 포럼을 격려해 주신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김태희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편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체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등 생태계 전반으로 영향을 확장하여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는 식량 부족, 환경 오염, 생태계 교란 등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강국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선점을 위한 전략적 연구 지원 및 기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의 기술 선점이 지속된다면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산업과 R&D 환경의 위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 초기 단계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글로벌 주도권 선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축산업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 방안으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폭넓은 잠재력을 검토하여 R&D, 인프라 구축, 산업화 등 농식품 마이크로바이옴 권리 선점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할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그린바이오 신산업 육성 방안 및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 국가 전략 차원의 범부처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예비 타당성 평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연구 개발과 정책 추진을 통해 선도적 기술 개발 지위를 확보하고 국내 생물자원 자립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생물자원 선도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농축산업 부분에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이크로바이옴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개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연세대학교 김지연 교수님, 서울대학교 김용훈 교수님, MD 헬스케어 김현군 대표님과 토론을 진행해 주실 파만농 정철웅 박사님, 한국식품연구원 김재호 박사님, 코엠바이오 연규진 대표님,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농축산업 대응 전략 모색을 통해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신 김태흠 위원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인해서 본포럼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축전을 잠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인사드립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리는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미래농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포럼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미래성장포럼 사동민 대표님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이자 제2의 게놈이라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서식하며 공생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최근 보건의료, 기후변화, 식량안보 분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업 생태계 보건 및 작물 생육 촉진, 동식물 병해충의 예방과 방제 등의 해법을 제시해 농림식품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기초과학 응용연구, 공공인프라 등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국가 전략 분야입니다.
오늘 포럼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미래성장 포럼이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을 이끄는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네, 다시 한번 김태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3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회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발표 중에는 질의응답 없이 연이어 진행되므로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실시간 채팅창으로 입력해 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분야별 전문가들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농업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일 첫 발표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김지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30분, 20분 정도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농업, 특히 그 농업 분야의 파이토바이옴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생물과 농식품 산업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생물 관련 기술 및 그 응용 제품 시장이 2025년경에는 3,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지난 10여 년 전에 비교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식품 미생물 또는 작물 미생물 그리고 사료 첨가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는 굉장히 급속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미생물과 관련된 그 관심과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즉 NGS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 연구, 생명과학 연구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에는 작은 유전체, 우리가 분석하기 쉬운 유전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체 분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서는 진균의 유전체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큰 유전체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한편에서는 유전체 분석 비용과 속도가 싸지고 빨라지면서 그 개별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분석에서 집단 또는 비슷한 동종 유전체 여러 개들을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진화와 기능에 대한 그 통찰을 얻는 이런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기존의 미생물 연구를 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배양의 문제입니다.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배양이 되지 않는 미생물도 환경에서,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같이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중요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즉 배양에 의존하지 않고라도 자연계에 있는, 농업 환경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체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 미생물의 기능을 알고 우리 목적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과 함께 배양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미생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확보가 된 미생물의 유전 정보가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 생태계, 농업 환경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 측면에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일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 탄소 제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에서는 농업 생산과 더불어서 농산물의 품질 을 증진시키는 데도 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 의료,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굉장히 지금 현재
화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지난 한 10여 년 정도를 잠깐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었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식품부에서는 전략적으로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연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의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7개 부청이 참여하는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 중에서 우리 농식품부하고 농진청에서는 미생물하고 식물의 그 유전체 연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공동 연구 사업으로 그 3개 부처가 참여를 해서 미생물과 숙주 간의 상호작용을 또 연구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 미생물 유전체 전략연구 사업에서는 조기성과 창출과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부처 공동 이렇게 세 가지 큰 분야를 가지고 조기성과 창출에서는 산업화를 그리고 연구 역량 강화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기반 연구를 그리고 부처 공동 연구에서는 미생물과 숙주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처 공동 연구에서는 2단계부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이 예타 사업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농식품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처음에 25억의 연구비로 시작을 한 사업이 50억 원 그리고 사업이 2단계 넘어가서는 65억 원에 가까운 연구비를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성과 목표 대비 달성도를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여기 지금 숫자들을 보시면은 달성률이 사실 약간 그 상식적이지 않는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100%가 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1000%도 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못 짰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8년 동안 유전체 기술이 그만큼 빨리 발전을 했고 그리고 특히 우리 농기평에서 이 연구에 대해서 저희 사업단의 별명이 네트워크 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연구하지 말고 같이 자원과 정보를 활용을 해서 시너지를 가지는 그런 연구를 하자 해서 사업단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성과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그 김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식품이고 미생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발효식품이죠. 근데 기존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한 김치를 담글 때 종균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상에서 정갓집 김치를 만들면서 종균을 국내 최초로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대상과 중앙대, 충북대에서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그 종균을 저희 사업단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균주로 바꿔서 전 제품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년에 올리는 매출 전체가 저희 사업단의 성과가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조 원이 넘는 그 누적 매출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주입니다.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 활성화가 지금 아직까지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연과 국순당 그리고 중앙대, 숭실대, 테라젠, 이텍스에서 좀 더 좋은 종균을 만들어서 좀 더 고품질의 기능성의 우리 전통주를 만들어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사업에 참여하셔서 특히 오늘 패널 토론을 맡아주실 김재호 박사님께서는 이 연구에 몰입을 하셔서 그 다수의 무상, 유상 기술 이전을 국순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수 막걸리를 비롯한 우리 전통주 제조업체에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균을 쓰는 데들은 거의 다 외산, 일본산들을 수입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수입 대체 효과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는 파만농과 전북대가 참여해서 그 새로운 그 미생물 농약을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총채 싹이라고 해서 그 온실에서 그 작물을 키울 때 총채벌레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 미생물 농약을 개발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없던 시장이 새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들이 계속 많이 열려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농업 분야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 수막염을 이제 동물이나 사람에게 일으키는 크립토코커스라고 하는 미생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미생물이 어떻게 이 곰팡이가 병을 일으키는지를 기작을 연구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온 그 신호 전달에 관련되는 여러 유전자들이 전부 기능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곰팡이 병을 제어할 수 있는 용도로 지금 발굴이 되고 있고, 이것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의료 측면에서도 앞으로 그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요. 또한 우리가 축산 쪽에서도 경희대하고 경북대 공동연구팀이 그 한우를 거세했을 때 실제 미생물이 바뀌고, 또는 그 바뀐 미생물을 거세하지 않은 한우에다가 적용을 하더라도 거세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밝혀서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아지 설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단의 메타 유전체 연구팀과 농진청의 홀로바이옴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작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그 고수익 작물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가 그 질병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 중에서 세균성 풋마름병의 저항성인 토마토의 뿌리 근처에서 이 토마토를 저항성으로 만들어주는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는 우리 사업단 성과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논문이 최근에 게재가 됐고 국내 특허도 출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 농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우리말로도 미생물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미생물 그 자체, 미생물 그 군집, 즉 마이크로바이오타에다가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그걸 이제 메타지놈 또는 메타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미생물들이 만드는 물질 전체,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사는 환경까지 포함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굉장히 개념이 큰 개념이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은 사실 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을 발명함으로써 미생물이 발견되었고, 순수 배양 기술을 발명함으로써 우리가 병원균들이 인과관계,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했듯이, 이 유전체 정보에 우리가 시퀀싱 기술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역사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급격하게 우리의 지식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분석 프로젝트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일본에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NGS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농업 분야에서도 바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농업의 요체는 바로 농업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확보를 해서 정밀 농업을 구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스마트팜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농업이 앞으로는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그리고 나노 기술까지도 활용이 되는 이제 그런 미래로 가게 되는데요. 그 실제 작물이 크는 상황에서 작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보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표현체 또는 피놈이라고 부르죠.
것이죠. 그래서 작물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연구가 농진청과 키스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농업 환경에서의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확보해 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확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재배에서 이제는 노지 재배까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식물의 전체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런 기술들이 바로 적용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전나무가 예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이 굉장히 광범위한 뿌리 시스템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무기염류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유기물이 다시 뿌리 근처로 와서 이 뿌리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식물의 역권과 식물 안쪽인 내권 그리고 근권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과 식물을 이루는 주변의 미생물들 그리고 또 그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그 지렁이, 절지동물 여러 가지 토양 속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까지를 합쳐서 파이토바이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토바이옴이라는 용어하고 플랜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파이토바이옴이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4, 5년 전부터 이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경우에는 파이토바이옴스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그 사업단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펀딩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저널들도 퍼블리시를 하고 그리고 컨퍼런스도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건 주로 이제 학계 쪽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민간에서는 또 다른 식의 협력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것이 바로 파이토바이옴스 얼라이언스가 되겠는데요. 파이토바이옴에 이제는 민간 쪽에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몬산토가 최근에 베이어에 합병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베이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노보자임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이제 화이트바이오텍에 속하는 회사였는데 셀룰레이즈 같은 거 많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디고라고 하는 벤처 회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에서는 정밀 농업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 가능성과 발생 정도를 실시간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이용해서 그 병해충을 방지하고자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농업 벤처임에도 불구하고 유니콘 기업으로 최근에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10년 안에 농업 분야에서 이런 회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이런 연구,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어떤 쪽으로 주로 될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 환경 생태계의 보존과 복원이 큰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 향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것 주체가 바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식물은 탄소는 고정을 하지만 질소는 미생물이 줘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인산도 미생물이 수용화를 시켜줘야 식물체 내로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요 아연들도 그런데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미생물을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이 학문 분야는 우리 위원장님이신 사동민 교수님의 전공 분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식량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식물의
생산물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특히 미네랄, 비타민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르는 생리활성 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 기능성 물질로서 우리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떻게 잘 견뎌나가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잘 생산이 돼야 되는데요. 이런 생산을 위한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도 최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고질적인 문제인 병해충에 대한 방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이오 농약 쪽으로 해서 앞에는 이제 비료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작물의 병해충 예방과 방제를 위한 그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지금 현재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생물농약이라는 개념으로는 3, 4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르네상스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부체유 전체 사업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사업이 지금 기획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줄여서 KMI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우리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이끌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수부, 환경부, 그리고 농진청과 산림청까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태까지 그 다부처 범부처 사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조 1,5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여기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그 연구 기반 강화와 함께 이 활용 기술 확보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 국내 산업이, 특히 농축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니셔티브 중에서 농식품 분야만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여기에 핵심 산업 육성 개발과 미래 신산업 창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핵심 산업 쪽에서는 식품 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분이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요 미래 신산업 창출에서 농업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축산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예방, 방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농업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타겟은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실제로 우리가 병해충을 막는데, 생산성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건가를 찾고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별해내서 농업에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은 정밀 농업의 요체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들어가지 않은 농업은 상상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실시간 스마트 농업을 위한 정보와 함께 그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도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농업 혁신, 항생제를 쓰지 않고 농약을 쓰지 않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한테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는 그러한 농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반려동물의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사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김영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저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방금 그 김지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 분야에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를 빼고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속한 부분은 이제 축산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동물 그리고 산업동물이라고는 이 소, 돼지, 닭 키우는 이 산업동물과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활용사회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뭐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 큰 챕터로 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전략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제안 드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실 뭐 요새 설왕설래도 있고 요새 대체 단백질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 축산 분야에서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을 아주 큰 목표로 삼고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분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서도 쌀 이외에 이제 우리 축산 분야에서의 생산량이 돼지 포함해서 이제 축산과 관련된 생산량이 이제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포션을 발전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농 형태별 농가 소득에서도 축산 분야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산을 하면 왠지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로 이렇게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계지만 지금 많은 발전을 통해서 이제 농가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제 분홍으로도 이제 다양한 보고들이 되고 있고, 특히나 축산 분야는 이 ODA 사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축산 분야의 기술이 이제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정도의 그 매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ODA 사업에서의 축산 기술을 전파하는 데도 굉장히 큰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ICT,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ICT가 접목되면서 축산 분야도 이제 더 이상 뭐 굉장히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이 아니라 전자 이제 IoT에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첨단 산업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많은 보고들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위기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뭐 항상 매년 들어오셨던 그 FMD라든지 AI 같은 얘기들 항상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최근에 또 ASPA까지 질병에 관련된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축산 분야 뭐 물론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 진짜 많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돼서 저도 이제 관련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또 문제점이 이제 생산성에 있어서도 약간 축산 선진국인 덴마크나 네덜란드에 비해서도 이제 생산성에 대해서도 약간 떨어진다라고, 물론 이제 많이 보완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축산물을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사실 호도되는 언론들도 또 종종 왕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축산 분야에서 굉장히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인식들을 좀 심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축산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one of them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플러스 다양한 뭐 생산 물질들, 환경 요인들, 그다음에 인터랙션까지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 인체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주로 되어 왔고요. 뭐 네이처 셀 사이언스 포함 굉장히 하이 임팩트 저널에도 이런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키워드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동일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많이 보고가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동물은 특히나 산업동물 같은 경우는 단위동물과 반추동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위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닭이랑 돼지, 그다음에 뭐 초식동물 말 포함이고요. 반추동물 같은 경우는 소와 염소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 축종별로 굉장히 특이성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멀티오믹스라고 하는 분석 기술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배양하지 않고 아니면 다양한 샘플을 통해서 전반위적으로 생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체 기술들이 정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인체 유래에서 이제 멀티오믹스 내지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질병과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한창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동물 내지는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반려동물 관련돼서는 이 축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이런 시도들이 이제 첫걸음 단계이고요. 이러한 분석 기술 또한 적용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첨단 농생명과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산업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활용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사람도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듯이 사실은 동물도 축병별로 사양 단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영양 기준으로 해서 사양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돼지든 소든 얘네들도 키울 때마다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다르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미생물들을 쓸 것인지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뭔지에 대한 연구들도 아마 추가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굉장히 할 게 좀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논문들은 지금 NCBI 키워드를 치시면 수천 건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애니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논문을 치게 되면 물론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 편수의 사이즈가 10분의 1 이하에 아직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할 게 많은 분야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공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상이 동물인 것뿐이지 구강이라든지 비강, 폐, 겉마이크롬, 장관, 피부, 비뇨기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인체를 중심으로 많이 발달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조만간 동물로 많이 넘어올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하는 분야가 사실은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고되고 있는 거 보면 이 기능성 식품 위주로의 제품들, 그다음에 치료제, 그다음에 진단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식품 성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자체는 안정성 때문에 아직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 분야에서도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이 생균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되어 있고요. 아마 2011년부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항생제가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되면서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있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산제라든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일류, 추출물들, 박테리오페이지 같은 것도 적용하지만 아무래도 활용하기 가장 좋은 것들은 이제 생균제, 프로바이오틱스 계열의 생균제일 거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 또한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러한 시장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생제 대체제로서의 프로바이오틱 생균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계시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적절한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이 되어서 조금 이 안전성과 어떤 기능성에 있어서 약간 효용성 가치가 조금 더 제고돼야 한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뭐 생균제, 동물용 생균제도 의약품에 속해 있는 것들, 의약 외품으로 보조 사료에 포함된 것들, 배합 사료 유산균을 넣는 것들 여러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도 관리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된 프로바이오틱스는 딱 19종으로 정해져 있고요. 어떤 성상에 어떤 균수들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엔테로코커스 페시움 페칼리스 같은 것들은 유전 독성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증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생균제,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범위가 지금 딱 보셔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써 있고요. 곰팡이, 효모, 박테리오페이지 합쳐서도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쓸 수 있는 그 유익균의 종류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기 그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님이 최근에 연구하셨을 때 실제로 시중에 파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생균수랑 균종을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주도 다르고 균수도 다르고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지금 동착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경제동물에 사용되는 산업동물에 사용되는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생균제들은 뭔가 조금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으로 도래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델 농가가 있어가지고 생균제를 굉장히 10의 8승 이상 다용도로 먹이는 것도 쓰시고 뿌리는 것도 쓰시고 음수에도 섞어 쓰시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구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호스 스페시피티라고 해서 그 숙주 특이성 때문에 돼지에서 유용 미생물들을 분리를 했고요. 그 균주들을 섞어다가 이제 먹여가지고 실제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숙주에 특히 소장에서의 소화흡수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환경에도 뿌리다 보니까 냄새 저감률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효과들을 조금 봤고요. 그다음에 이 농가에서는 실제로 자가 발효를 해서 생균제를 만들고요. 그 먹여가지고 돼지 생산한 다음에 이 제품까지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먹이니까 이 모델 농가에서는 이 미생물들의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에러바 같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안정화된 형태로 장내 미생물이 구축되는 것을 확인했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인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뭐 전단력 같은 것들도 낮고요, 연도와 관련된 것들, 지방산패도 같은 것들도 낮춰주는 특성들을 가져 있었고요. 그 돼지고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을 일부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이 농가 안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좀 대표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돈 분야에서 특히 돼지를 중심으로 제가 실험을 좀 했었는데 이런 장점들이 좀 있었고요. 반추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추동물은 사실 이 장관뿐만 아니라 반추위가 있어서 반추위는 세균, 고세균, 곰팡이, 원생생물 등 다양한 마이크로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뭐 우유든 고기든 여러 가지 애니멀 프로덕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새로운 기능성 자원에 대한 아주 보고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축종이나 지역이나 뭘 먹였냐에 따라서 반추위 미생물의 파퓰레이션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트름, 소 트름 때문에 무슨 뭐 메탄 생성 때문에 뭐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이니까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도 이제 이 반추위 미생물을 활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되고 있고요. 반추위 미생물들이 유전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나 산후 같은 것을 셀렉션, 브리딩 할 때 이 여러 가지 팩터 중에 미생물도 넣어야 한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산업동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루트를 통해서 좀 관찰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성이 엄청나게 크고요. 그 안에서도 이 다양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반려동물용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안타깝게도 프리미엄 사료들은 대부분 7% 이상이 이미 외국 사료로, 소비자들이 이미 그게 좋다라는 것을 인식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십니다. 프리미엄 사료를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만들지 못하고요.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에 쓰는 보조사료용 생균제들은 그 기능성을 완전하게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 사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대부분은 사람한테 쓰는 게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좋을 것이라고 어슘하고 사용을 합니다. 건강 기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상으로 건강 생체 기능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반려동물에서의 장내 미생물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도 각각 바디의 사이즈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 얘네들도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미생물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빠른 곳은 벌써 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이름을 키워드를 타겟으로 해서 벌써 사료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동물 분야에서 어떻게 그럼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김정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크로바이옴 여러 가지 유전체 자원들을 어떤 표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실물 자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멀티오믹스 분석 기반의 유전체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제공까지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들은 뭐 실험실에서의 균주 개발까지는 그래도 하시는데 상용화할 때 이런 것들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상용화에 대부분 실패하셔가지고 꼬꾸라지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뭔가 좀 밸류업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농식품부에서 뭔가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생균제 시장에 좀 더 다양하게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물 마이크로바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많이들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산업화와 관련된 중개 연구가 굉장히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을 스케일업하고 실제로 농가에서 어떻게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물한테 맞는 새로운 미생물들을 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용 사료에 펠레팅하고 익스클루전 할 때는 굉장히 고온의 프로세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생균제들이 고온 시스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생균수가 굉장히 떨어지는 단점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실러 서브틸스 계열의 굉장히 고초균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포자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주 포자를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면 우리 이 산업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맞는 포자 생성균을 조금 찾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그 난병성균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 배양되지 않는 균해들을 유전체 차원에서 그냥 존재의 유무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사실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까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균을 분리를 해서 그 기능을 입증하는 실험들이 꼭 필요한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컬처로믹스라고 하는 배양 기반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술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동일하게 이런 실마이크로바이옴 실물 자원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축산용도 사실 생균제 생산, 프로바이오틱스 생산하실 때 중요한 게 품질 관리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수가 다르고 균주가 다른데 사용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농민분들은 아무래도 경험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시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써서 효과가 없으면 잘 안 쓰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균수가 적어서 그리고 균종이 적합하지 않은 것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GMP 기반의 퀄리티가 입증된 균, 그리고 고농도의 고품질의 기능성이 검증된 균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대한 뭔가 조금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농민분들한테 내지는 또 생산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승수를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부분 농가에서는 생균제를 뭐 0.1, 0.1, 0.05 뭐 이렇게 굉장히 적게 희석해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초탈 먹은 게 한 6승 정도밖에, 6승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효과가 사실 있는 게 있지 않는 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그 균이 효과가 있는 균이라도 적은 승수를 먹게 되면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농민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 산업동물이랑은 좀 다릅니다. 산업동물은 빨리 키우고 더 살찌게 하고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동물성 식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주요 목적이지만, 반려동물이 이제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준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중요한 기준들을 가지고 반려동물에 맞는 생체 기능성이 입증된 균주들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이러한 제도가 조금 더 마련이 되어야지만 안전하고 기능성이 높은 반려동물용 사료들을, 생균제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만 하게 된다면 축산 분야에서도 생산성, 질병,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애니멀 프로덕트의 육질이나 어떤 우유의 퀄리티, 그다음에 동물 복지와 관련된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사례를 통한
통해 바라본 농식품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MD 헬스케어 김윤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사례를 통해 바라본 농식품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임상 의사였고요.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아마 헬스케어 산업하고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할 건가. 우리가 과학기술로 치면은 우리가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농식품 산업을 우리가 고부가 가치로 만들 건가 하는 그런 어쨌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약하고 식품이라는 거는 근원이 같다. 즉 음식이라는 게 약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반대적인 관점은 음식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서 많은 이 난치성 질환들이 많아지면서 식품이라는 게 결국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70%가 이렇게 산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었었고요. 특히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갖고 우리는 발효식품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식품, 특히 이 의료, 그 다음에 이 제약 산업의 하나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식품 산업이 과학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엄청난 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는 하나의 사례를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죠. 아마도 19세기 이전까지는 서양보다는 동양이 굉장히 발전했죠. 경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하지만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순간에 서양이 동양을 이렇게 리드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제약 산업의 대표적인 게 신약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 버드나무 줄기에서 나오는 이 추출물이 해열 진통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누구나 알았어요. 이게 이 과학하고 접목이 되면서, 즉 케미스트라는 과학하고 접목이 되면서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 성분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이게 합성이 되면서 지금은 아스피린이라는 약으로 전 세계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복용해본 이런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하게 됐죠. 이런 이 식물성 오리진은 대개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미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쁜 쪽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미경이라는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즉 미세한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이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우리는 미세한 환경을 보게 됐고, 우리는 미생물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미생물이라는 게 어쩌면 그러면 여태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19세기에 결국은 유명한 이 코우라는 의사가 결국은 증명을 한 거죠. 특정한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나 항생제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세균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이렇게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제약산업에서 주로 이렇게 저분자 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약물들이 많이 발전했고요. 또 하나는 의료 관점에서는 미생물이라는 게, 특정한 이 나쁜 미생물이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 세균들을 죽이는 약들이 개발됐고, 자 그러면서 질병 패턴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은 저는 네 가지 하나의 부류로 보는데요. 크게는 어쨌든 면역 기능에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 또 하나는 대사 기능에 문제가 있어 생기는.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암이라든가 뭐 치매 같은 뇌질환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어쩌면은 지금은 치료제도 제대로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 한 5, 60년 사이에 과거의 어떤 질병하고 그다음에 현재 앞으로 미래의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 이런 질병이 왜 변했을까를 보면 대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소인의 변화라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생활 방식의 변화인 거고요. 특히 그 두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가옥 구조의 변화, 즉 과거에는 우리가 밖에서 살다가 지금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도시화된 상황에서, 어쩌면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문제죠. 자, 두 번째 큰 하나의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음식을 먹다가 지금은 굉장히 서양식의 이게 음식을 먹게 되는 이런 어떤 시기의 변화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질병 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그 질병 패턴의 현상의 변화의 이면에, 자 그러면은 이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자,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첨단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우리가 관점의 변화도 생겼죠. 자, 그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자, 인간이라는 거는 결국은 과거에 생각하는 인간은 이 환경에 있는 미생물이 우리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과 환경에 있는 미생물은 같이 공진화하고 있는 일종의 그 홀로비온트, 즉 통생명체라는 개념의 변화가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 지노믹스, 자 우리가 염기 서열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즉 인간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자하고 우리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유전자 수를 패를 딱 까본 거죠. 자, 패를 딱 까서 보니까 인간 유전자는 대개 한 22,000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와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 유전자를 보니까 거의 1000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유전자라는 게 결국 우리의 어쨌든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기능을 조절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미생물하고 같이 공진화하고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쩌면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질병을 결정하는 99% 이상을 결정하는 게 결국 미생물일 거다라는 그런 어쨌든 관점의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자, 결국은 그러니까 질병 패턴이 바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니즈 자체도 바뀌죠. 자, 과거에는 한번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약을 한번 먹으면 다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한번 병에 걸리면은 평생 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니즈는 뭡니까? 이제는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가는 거고. 자, 치료보다 예방을 하려면은 내가 그러면은 병에 걸릴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런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뭔가 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이 맞춤형 우리가 치료 시대가 된다라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자 프리시전 메디슨, 우리가 맞춤 정밀 의학 혹은 정밀 의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몸의 유전자의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가, 혹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내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하나의 그 지식이 헬스케어, 특히 이 맞춤 의료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될 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헬스케어, 결국 우리가 4차 산업의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 물질 세계와 결국은 이 가상 온라인 세계가 결국은 이게
하나의 융합이 되는 어떤 세상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엄청난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지능 기술로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인지를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그 세계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이거를 헬스케어 산업에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질병을 우리가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은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맞춤 치료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의 어쨌든 이 헬스케어 산업에 우리가 투자가 돼야 할 영역은 아마 세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결국은 질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대로 결국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맞춤 치료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마도 오늘의 농식품 산업의 어쨌든 미래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맞춤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개발한다면은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해왔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경험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가 산업의 미래를 바꿀, 즉 게임 체인저가 될 두 가지 저는 EV 기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물리 세계라고 얘기하죠. 물리 세계에 우리가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기차.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 Electrical Vehicle, 약자로 우리가 EV라고 얘기를 하죠. 자, 또 하나 이 물리 세계뿐만 아니고 이 생명 세계에서 보면, 자, 생명 세계에는 세포라는 게 있는데 세포끼리 뭔가 이렇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하려면은 똑같은, 자, 물리 세계의 전기차와 똑같은 이런 물질, 즉 나노 이 파티클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정보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엑스트라셀러 베지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우리가 약자로 EV라고 얘기를 하죠. 그 EV라는 그 물질은 결국은 이 세포가 있는데 결국은 이 EV라는 물질을 우리가 처음으로 인지한 게 1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EV라는 물질이 어쩌면은 굉장히 중요한 전기차보다 어쩌면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생명세계 어쨌든 물질이라는 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사람 세포하고 미생물하고 뭔가 EV라는 걸 통해서 결국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자, 그 중에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EV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본 게, 우리가 존재 자체를 안 게 1966년도, 100년도 안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물질 자체는 그 다음에 이 당시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EV라는 걸 막 세포 밖으로 뭔가를 내니까 안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를 버린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요. 자, 어쩌면은 이 미생물하고 인간하고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EV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메신저라면, 자, 나쁜 세균이 내는 EV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거고, 자, 좋은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 병을 억제할 거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쭉 해보니까 결국은 이 EV라는 게 결국은 미생물이 분비한 EV라는 게 질병을 일으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질병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어쨌든 이 과학적인 근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자, 얘네들이 어쨌든 프로파일,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그 사람이 그 병에 걸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몸에 뭐 대변이나 혈액이나 소변이나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미생물 정보들을 우리가 확보를 한 다음에 근데 과거에는 고전적인 통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쨌든 이 엄청난 데이터를 고전적인 통계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분석하기가. 근데 얘네들을 결국은 AI라는 AI 알고리즘으로 해보니까 고전적인 통계를 했을 때는 전혀 이렇게 차이가 없었는데 AI로 해보면은 이 차이들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사례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그 대변. 대변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갖고 한 그룹은 이 염증이 있는 그룹, 우리가 뭐 궤양성 대장염, 뭐 크론병, 이런 염증성 장염이 있는 사람들이 대변하고, 그 다음에 대장암이 있는 사람이 대변하고, 얘네들의 어쨌든 컨트롤 그룹의 어떤 대변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의 정확하게 구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대변에 있는 것뿐만 아니고 결국은 대변에서 장에 있는 미생물이 분비하는 EV가 결국은 우리 몸에 흡수가 돼. 균 자체는 흡수가 안 되지만 EV는 우리 몸에 흡수돼서 결국은 혈액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돌아다니는 미생물 EV 정보를 갖고 결국은 그 폐질환, 폐질환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관지 천식, 그다음에 COPD라는 병, 폐암이라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질병을 한번 이 미생물 EV 프로파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 천식이 있는 사람, COPD가 있는 사람, 폐암이 있는 사람의 어쨌든 돌아다니는 미생물 EV 프로파일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쩌면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치료라는 개념은 실제 병이 생겼을 때 실제 치료하는 개념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예방적인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치료 기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품 산업은 크게 어떤 세 가지 접근을 했었죠.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고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게 있어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생물이 결국은 액티비티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어쨌든 식품이 될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균 자체가 될 거고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균이 내는 뭔가 물질이 될 건데요. 근데 이 부분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에서 결국은 식품이라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저분자 화물 이런 약물들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액티비티에 거의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이라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약이라는 개념이 왜 식품이 약하고 근원이 같냐? 결국은 식품이 결국은 이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액티비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 식품 산업에서 결국은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을 기존에 뭐 올리고당이나 이런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결국은 이 식품 안에 많은 난치성 질병들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 파라바이오틱스나 EV 갖고 하는 치료제 영역은 어쩌면은 저희 같은 이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이죠.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용 식품, 메디컬 푸드죠. 결국은 식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과학, 기술 이런 데이터하고 접목이 되면서 얘네들이
부가가치가 높아진, 즉 기능성이나 혹은 의료용 식품이 될 수 있느냐, 그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성을 좀 이렇게 보고자 지금 합니다.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우리가 혈액이나 소변이나 대변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정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건가, 즉 리스크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소변 혹은 혈액 혹은 대변, 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질병의 리스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식품을, 이거는 제가 했던 데이터인데요. 자, 그러면은 식품을, 자, 사람한테 이 섭취를 시킨 다음에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컨트롤해서 특정 식품만 그 마우스한테 우리가 먹인 다음에 혈액이나 혹은 대변이나 혹은 소변을 분리해서 얘네들이 그 식품 섭취 전후에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의 리스크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그 한 가지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이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마우스하고 인간하고 유전자는 굉장히 다르죠. 근데 미생물 관점에서, 자, 혈액에 돌아다니는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은 마우스나 사람이나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미생물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미생물이 똑같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이, 우리가 전통 식이하고, 자, 요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서구, 우리가 하이팻, 하이스크로즈 다이어트, 이런 이 서구식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질병에 어떤 리스크를 보이냐. 우리는 막연하게 서구식을 하게 되면 뭐 암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하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그 폐암이나 천식 같은 경우는 하이팻 다이어트, 서구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증가됩니다. 자, COPD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식품들, 자,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식품들을 결국 이런 이 실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능성, 즉 특정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혹은 특정 질병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일으킬 수 있는, 자, 이런 하나의 이 근거들을 우리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시장에, 특히 이 헬스케어 시장에는 결국 들어온 게 한 관심을 갖게 한 10년밖에 안 됐죠. 자, 근데 우리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앞서 얘기한 대로 현재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의 대부분은 프로바이오틱스고요. 앞으로 아마 엄청난 많은 다른 영역의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농식품 산업의 미래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으로 한 과학 기술을 결국은 접목을 시켰을 때 이 식품의 어쨌든 부가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부가가치 하나의 그 측면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결국은 식품이라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결국은 기능성의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우리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이 정책적으로 아마 오늘 포럼 자체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부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를 두 가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정부 투자 관점인데요. 여태까지 물론 이 마이크로바이옴 영역이라는 건 이머징, 자, 과학적으로도 이게 새롭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막 이게 태동하는 이런 영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국내 연구자 혹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선도하는 영역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좀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 두 가지. 하나 규제적인 측면인데 이거는 뭐 항시 얘기하는 이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식품이라는 거는 대개 우리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세이프티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 경험적으로 굉장히 세이프한 이런 어쨌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도 이 포지티브한 이 규제보다는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고 실제 이게 문제됐을 때는 그때 책임을 엄히 무는 이런 어쨌든 이 규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결국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 혁신적인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이렇게 패스트트랙 같은 이 규제적으로 뭔가 이게 끌고 가면서 얘네들을 뭔가 다른 나라 어쨌든 기업들이 내는 제품보다 이렇게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해주신 오늘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제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5분간 현장 재정비 및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시 25분부터 다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휴식 시간 후에 시작 시간에 맞춰서 다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재해 주실 정철웅 책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웅 책임님께서는 판농에 재직 중이시며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농생명바이오 전문의 위원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바이오 작물 보호제와 농업경제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이상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정철웅 좌장님께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철웅입니다. 농업의 글로벌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올로지컬스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본 포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네 분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 및 전망이라는 큰 주제로 농축 산업 분야의 현황과 대응 전략 제시 등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축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떤 정책적, 제도적 노력과 기술적 투자가 필요할 것인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단상에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 김재호 책임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코엔바이오 염규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림대학교 김봉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영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소속 기관의 입장에서 혹은 해당 연구 분야를 대표해서 관련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3분 정도 핵심 내용 중심의 발언을 부탁드리겠고요. 순서는 제 기준으로 우측 끝에 계신 김봉수 교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앉으신 순서대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중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은 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김봉수입니다. 네, 앞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생태 시스템, 생태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호스트, 숙주의 어떤 조건,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자체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 이제 메타지노믹스부터 시작해서 프로테인, 메타보로믹스 이런 정보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어떤 인자들 그리고 호스트의 인자들까지 모두 다 고려해야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근데 우리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 AI 그리고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런 복잡한 요인들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질병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어큐레시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단순하게 이 블록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하나를 빼서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변의 환경과 같이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션 자체를 고려를 해야지 정확한 분석과 해석 그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이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좀 덧붙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농업, 축산업, 식품, 농축산 임업 쪽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양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저희가 오염된 토양이나 아니면 수생태 복원하는 쪽도 연구가 좀 진행이 되었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식품 분야에서 요즘에 이제 그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처럼 오염된 그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 같은 것들이 저희한테 이제 한국에 특히 위협이 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또 기술들이 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제시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기후 변화, 특히 CO2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돼서 이번에도 이제 전 세계적인 포럼이 열렸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한 4, 5년 전부터 토양 경작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CO2 발생을 농업 분야에서의 CO2 발생을 줄이고 오히려 토양에서 농업을 함으로써 CO2를 더 흡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생량을 줄이면서 나와 있는 것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농업 경작법으로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더 심층적으로 우리나라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특히 농업 경작지 내에서의 그 마이크로바이옴과의 관계 같은 거, CO2 흡수 관계라든지 이런 쪽 연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먼 얘기일 수도 있고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특히 일본 같은 데가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 우주 산업, 그러니까 이제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든지 거기에 있는 자원 같은 것을 개발하는 쪽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돈 규모 투자도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주 기지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들, 예를 들면은 화성이나 달에서 어떻게 경작을 할 수 있는지, 더 경작법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그쪽 토양에서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연구들도 좀 한국도 선도적인 방향으로 해서 특히 그 농림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리딩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그쪽도 산업 쪽에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연구들도 좀 진행이 됐고 되었으면 하고 학계나 특히 관련 산업체에서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 농림축산식품부 또 농기평 같은 곳에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미생물 유전체 전략연구사업단에서 단위과제 책임자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의 김재호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우리 김원근 대표님께서 식품 분야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과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발표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선조들이 약식 동원이라고 해서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을 식치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식품 연구를 좀 살펴보면 영양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와 그동안 생리활성 물질,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특히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그 연구 결과들이 많아지고 있으면서 장내 미생물 조성이 건강을 지키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분야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과 식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특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미래 먹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식품 분야에서는 그 기능성 소재로서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대사산물에 대한 건강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TV를 켜면 거의 모든 홈쇼핑 채널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고 유산균 이외의 미생물 연구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 자체에 대한 관심 또한 미미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류의 전통 발효식품이 존재합니다. 이런 발효식품은 프리바이오틱스이면서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전통 발효식품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전통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발효 미생물들에 대한 발효능이라든지 체계적인 발효 과정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건강 기능적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 등이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 발효식품은 거의 종균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발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와 관련된 유익균뿐만이 아니라 유해균들도 일부 함유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유익균 및 유해균에 대한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김치라든지 장류, 전통주 등 그 전통 발효식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생물들 그 자체가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산업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앞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김영훈 교수님께서 그 동물 분야에서 균주의 산업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식품 분야에서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균주를 분리하고 배양을 하고 평가를 하고 우수한 균주를 선발을 하고 이들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다시 대량 배양을 하고 활용하는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아직 그 국내에 잘 확립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 균주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더욱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량 배양이나 재용화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기반이 아직 잘 갖춰져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정부의 투자로 지자체 사내 기관이 설립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지역적 한계성이 있고 시설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권역별 미생물 산업화 지원 시설을 좀 확충을 하고 이런 산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그 전통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 분야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프리바이오틱스로서의 일반 식품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일반 식품의 원료라든지 이런 원료에 대한 가공적성, 소화 흡수 등에 대한 연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식품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간략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신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김영수 과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저는 토론자분들께서 정책 제안을 해주신 몇 가지 사안들과 추후로 저희가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하는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 투자를 좀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앞서서 김지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2020년 9월에 그린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 육성 대책을 만들고 그 후속 작업으로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R&D 투자도 확대하고 정책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데스밸리가 되지 않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을 좀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기술사업화라는 사업으로 그런 일부 데스밸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기존에 보면 우리가 이제 유기농업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면 토양을 살리는 그런 게 굉장히 핵심인데 그 토양 내 미생물을 보면 굉장히 많은 종의 미생물이 있는데 특정 미생물만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배양을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이 생태계라는 게 보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유산균, 특정 유산균을 막 이렇게 제조해 갖고 먹었을 때 밸런스가 깨지는 게 아닌지 토양 미생물도 마찬가지 그런 밸런스 부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건강한 상태의 밸런스가 토양이나 인체나 동물의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먹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향후 연구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그리고 세 가지 뭐 제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히 다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김지현 교수님하고 김영훈 교수님, 김용규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굉장히 새롭고 나중에 R&D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주신 토론자 네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일단 발표자분들께서도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코멘트하실 부분 있으시면 좀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와 동시에 지금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혹시 질의하신 내용들을 간추려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 분야 그럼 안내해드리면 해당 분야 전문가들께서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네. 혹시 네. 그럼 현재 지금 어떤 온라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혹시 발표자분들께서도 좀 더 첨언하실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김영수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언급하신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을 해서 미생물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특정 미생물만 자랄 경우에 오히려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자연 환경에 비해서 우리 농업 환경의 미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덜 건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예로 보면은 사람의 우리가 유바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미생물 생태계가 균형을 잡힌 호메오스테시스 상태에서는
미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0종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데 특정 질환 상태로 가면은 다양성이 알파 다이버시티가 제일 먼저 이제 깨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농업 환경에서도 이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하나 우리 농업에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원래 작물이나 수목이 공진화를 주로 해왔던 그 생명체 그룹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균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코라이자라고 하는 그룹인데요. 농업 환경에서는 상당 부분 이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그 관계가 대신에 세균과의 관계로 대치가 되어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은 농업 생태계의 환경 보존과 복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내용 코멘트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렇게 좀 20분이 짧은 시간이라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또 토론으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또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염규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과 관련된 정말 방대하고 좀 좋은 내용이시고요. 요새 미국에서는 그 커비디라고 하는 회사가 생기면서요, 오토트롭이라고 하는 독립영양 미생물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과제화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날숨 CO2를 이용해서 프로틴을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아마 그런 기술들도 이제 미생물을 활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큰 범주에서 이제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김재호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제형화랑 이 연구 기술 자체 그리고 균주를 선발하고 그 기능성에 대한 검증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까 데스밸리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산업화해서 상용화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량 생산의 문제가 있고요. 기능성이 아무리 좋아도 대량 생산이 안 되는 균주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또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형화 시스템들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 분야의 마이크로바이옴 내지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는 시장에서 이 GMP 같은 품질 관리와 관련된 시설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정확한 균주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고민들도 조금 같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 김영수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환경 내 여러 가지 그 에코시스템에 대한 밸런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뭐가 정상이냐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사람들도 아마 뭐 연구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인의 건강한 사람의 미생물은 도대체 뭐를 건강한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균총 분석을 아무리 해도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건강한 노멀 마이크로바이옴을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동물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든 닭이든 돼지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육하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소, 돼지, 닭의 장내 미생물 균총 뭐가 그럼 표준이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표준을 알아야지 뭔가를 변화를 시키는데 표준을 잘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먹여서 뭐가 변화하는데 이게 건강에 좋은 건지 이게 나쁘게 가는 건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인과관계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상관관계로 그냥 끝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조금 포함하면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이 뭐 물론 인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 관련해서도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책이나 아마 제도 여러 가지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그렇습니다. 농약이나 생약
식품 미생물들이 기존에도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주제와 더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한 농약과 접목하지 않은 농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재원 교수님께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약하고 기존의 농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농약하고 이제 차이인데요. 기존의 농약은 우리가 보통 화학 농약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을 가지고 특정 병원균 또는 이제 유해균에 대해서 저해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그것을 상업화해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비료도 마찬가지 화학 비료를 사용해 왔는데 이것들이 그 환경에도 부담을 주고 또 우리 건강에도 부담을 주고 또 그런 농약 그 화학 제제에 내성을 가진 그러한 병원균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 지난 한 4, 50년 전부터 생물 농약, 생물 비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런 농약이나 사료나 뭐 비료나 이런 것들이 미생물 기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크게 산업화가 되지 않았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미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미생물 기반의 농약과 비료를 실제로 시용을 하게 되면은 특히 농약의 경우에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듣다가 어떨 때는 잘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산업화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그냥 항균주만 넣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이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그 농업 생태계를 좀 더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절 방법을 알고 또 항균주가 아니라 실제 그 농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칵테일을 쓴다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말로는 합성 미생물체, 신세틱 마이크로비얼 커뮤니티 또는 신세틱 마이크로비얼 컨소시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프로덕트로 항생제뿐만이 아니라 박테리오페이지라든가 그리고 박테리오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항생제 이외의 물질들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유래의 것들을 활용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좀 보완을 해도 될까요? 예, 시간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질문이 그 전에부터 쓰던 생물 농약하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농약 차이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기존의 생물 농약은 이제 단일병에 대해서 어떤 항생물질을 만들 수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 농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작물을 심었어도 어떤 작물들은 병이 돌면 싹 죽는데 어떤 지역의 작물들은 같은 종인데도 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근권이면 근권, 뿌리병 같은 경우는 근권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존재해서 그런 효과가 났는지를 연구해서 그거를 다시 다른 쪽에 병이 잘 들어서 쉽게 걸려서 죽은 것들의 내성을 키워주는 그런 게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나오는 마이크로바이옴 농약이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김영균 대표님 잠깐. 네. 저는 약간 좀 제가 전공 자체가 저는 뭐 저기 사람 질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토양 뭐 그다음에 오늘 결국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환경의 미생물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은 결국은 제가 사람하고 미생물이 하나의 그 통생명체 홀로비온트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사람뿐만 아니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하나의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이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 다 똑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관점에서 그 미생물이라는 거는 환경에 존재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이 그 서로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식물, 동물들의 어쨌든 관계성을 좋게 할 건가? 저는 아마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주로 이 서양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확인을 해서 걔네들을 죽이는 전략이 주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양 사람들은 아까 오늘 잠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쁜 거를 죽이는 것도 있지만 좋은 거를 이렇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이렇게 좋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인간뿐만 아니고 이 미생물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밸런싱이라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나쁜 거를 죽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좋은 미생물 혹은 좋은 미생물에서 유래한 아까 얘기한 대로 걔네들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식품, 걔네들 자체 혹은 걔네들이 분비하는 뭔가 포스트바이오틱이라든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거는 비단 토양뿐만 아니고 그 사람도 똑같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충을 시켜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면 우리 몸뿐만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밸런싱이 되고 건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이크로바이옴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농축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미래성장포럼 사동민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 포럼에 귀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발표자분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가들을 모시고 짧은 시간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세가 그동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할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사님들과 토론자들을 섭외해 주신 김영우 과장님, 신한식 부원장님, 김준효 실장님, 특히 정초령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과 인식의 전환이 또한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포함하여 각기의 의견을 모아 농식품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선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R&D 지원 방안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식품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학계, 산업계 등 각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시청자 170여 분의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포럼 자료집은 농기평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행사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농기평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랑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성장포럼과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에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